앞에서 너무 구름 위로 올려놓으셔서 뭔들 바를 모르겠네요. 제 이름은 탁형준이고요. 잠깐만요. 네, 저기 저고요. 네, 오늘 최근에 있었던 이 사건이라서 여기 수능 이제 종로에서 마지막으로 분석할 때 기사 사진 잠깐 써놨고요. 아무튼 이제 저희 국풀 국어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고3들이랑 그다음에 고2들 중에서 수능 준비라든지 그리고 정시 준비에 좀 올인할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릴 오늘 사항은 아무래도 일단 수능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이제 현황 파악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수능에 맞춰서 수시 정시는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그 사례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 위주로 차분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해 보면 1시간이 넘어가면 슬슬 이제 몸 비틀기 시작하시고 힘들어하셔서 최대한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자, 그러면 이제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이제 요 프린트되어 있는 파워포인트 자료들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안 보이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서 요 화면 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일단 진행 순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2024학년도죠. 그러니까 2023년에 치러지는 거 2024학년도니까 앞으로 수능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됐고, 국어 영역별 그리고 사례 분석까지 해서 커리큘럼까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요 페이지에서 좀 상당히 좀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에는 숫자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어머님들 우리 친구들 이제 대학교 가는 과정에서 결국 수시랑 정시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대부분 너무 쉽게 알고 계시고, 근데 포인트는 이렇게 보이죠. 대충 말하면 8대2죠. 그럼 밑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애는 수시에 올인을 시켜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실은 요 안에 숨어있는 숫자가 조금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모두 모아봤을 때 80%는 수시로 모집한다인데, 이 중에서 수시는 또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학종 전형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이 대략 45%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는 일단 제하고 보시는 게 조금 빨라요.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 학교에서 난다기 나는 친구들, 전교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친구, 그런 친구들이 학교장 추천으로 그냥 바로 꽂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블라인드 전형이라고 해서 학교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기재되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친구가 세화고 1등인 거하고 지방의 어떤 모 학교의 1등인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지만, 그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등들을 좀 가리고 하는 식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일단 각 학교에 배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숫자는 우리 아이가 지금 말 그대로 1등급을 놓친 적이 없는 아이다, 그다음에 전교 10위권에서 이제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는 친구다라고 하면 고민할 거 없이 교과 전형 쓰면 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대략 45%니까 그럼 45 빼고 남은 숫자가 이제 대략 23% 정도가 우리 흔히 말하는 학종 전형이에요. 어머니들 말씀하시는 세특이라든가 생기부 적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23%가 그 정도고, 나머지 또 기타 이제 뭐 실기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논술 전형 이런 것들이 좀 나머지가 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보시면 수시가 23이고 정시가 20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잠시만요, 어머니. 그 자료 중에 보자. 요걸 잠깐만 보실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정시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따져봤어요. 이거 2025학년도 기준입니다. 어저께 나온 자료고요. 네. 어저께 확정해서 다시 정리하느라고 여러분들 프린트 제일 마지막 장에만 붙어 있을 거예요. 일부러 안 보셔도 되고,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 16개 대학에서 정시로 뽑는 인원이 40%. 그러니까 앞에 숫자에서는 정시로 뽑는 애게 20%니까 너무 좁은 건 아닌가요? 수능만 준비하면 안 되는 거, 그거 너무 좁은 거 준비한 거 아닐까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연대 가는 친구들 중에 43%는 수능으로 뽑는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하나 더, 수시에는 또 수시 2월이라는 게 있죠. 알고 계시죠? 수시 2월. 그러니까 수시 합격한 친구들 중에서 성적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최저가 딸려서 아예 원서는 썼는데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 떨어져 나가는 친구들, 또 당연히 상위권 지원하는 친구들은 여러 개를 쓰니까, 수시에서 6장을 쓰니까요. 뭐 예를 들어 성균관대랑 동국대가 붙었어. 성대 가야죠. 이렇게 이제 중복 합격들 때문에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50% 보시면 돼요. 정시 비중이 전년도 대비는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체제,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교육계의 흐름이 정시 쪽을 수시만큼이나 많이 밸런스를 맞춰서 조절해 나가겠다, 이런 게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숫자도 숫자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잠시 후에 나중에 보여드릴 자료고,
이 숫자를 보시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시 준비를 좀 빡빡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수능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또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학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어머님, 우리 아이가 강남대 가고 싶어서 여기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강남대가 강남이 없지만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중앙대 이상, 중경외시 이상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을 때 아니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고대를 가볼까요? 고대가 지금 40.5%가 찍히는데 대략 수시 2월까지 포함하면 45% 정도 예상이 되겠죠? 그 45%에서도 다시 한번 그 친구가 이제 나머지 60%의 우리 아이가 수시 준비를 한다라고 쳤을 때는 최저가 걸리죠. 그럼 최저가 고대가 이번 기준으로 3합 7 정도? 3합 7이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둘 셋이겠네요. 그렇죠? 등급 중에 하나가 밀려나가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333 등급이 나왔어. 그러면 신청할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수능을 어느 정도 충분히 준비를 해줘야 이제 진짜 매기 싸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어머님들 다음 말씀 드리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예비 고2, 그러니까 내년에 고2가 되는 학생 어머님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그 정도고, 그럼 나머지 분들은 또 고3 분들은 계신가요? 고1 분들도 계실 거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 말씀드려야겠네요, 결론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고3이 됐다라고 한다면 일단 당장 오늘부터 달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수능, 그러니까 너희들 내신 대비 끝나고 나면 선생님 설명회 할 거니까 중요한 얘기도 많이 해줄 테니까 와서 좀 들어라고 했는데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선생님 시험 끝났는데 놀면 안 돼요. 근데 어머니 아까 첫 번째 페이지 보셨죠? 우리 수능 며칠 남았냐면 335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3월 달에 아이들이 이제 고3이 짠 하고 되잖아요. 그럼 고3이 딱 되는 그날, 3월 2일 날이죠. 수능은 260일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 놀았으니까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는데 3월부터 되게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지금부터 바짝 달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고1이나 고2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신 대비 기간에 내신 대비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겠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가 대략적으로 등급선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그냥 아주 러프하게 그릴게요. 러프하게 대충 내신 2.5가 나온다. 그 권역에서 돌고 있다라고 하면 수시 도전해봐야죠, 당연히. 근데 우리 아이가 아직 거기서 좀 거리감이 좀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좀 아예 실기 쪽으로 좀 전향을 해서 좀 특별한 전형을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설명은 아무래도 이제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기도 해서 수능 위주로 좀 분석을 드리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신 대비 때 내신 대비 올인해서 준비 잘하고 또 세특 같은 관련된 내용들도 준비 많이 해서 내신 대비 차분히 하다가 고2 중반 이후가 넘어갔을 때 그리고 고3으로 올라올 때 이때 승부 걸어야 되는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뭘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오늘 말씀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진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2023년이니까 올해였죠. 올해 고3들이 이제 40만, 가장 적은 수치라고 했었죠. 근데 올해 이제 변수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킬러 문제를 없애겠다. 였죠. 그 없앤 결과물이 뭔지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킬러 문제를 없애고 나서,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잠깐만, 나 다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재수생이 8,000명 정도 늘었죠. 근데 그 재수생이라 하면 당연히 등급이 5 이하인데 한 번 더 해볼까를 고민하진 않겠죠. 대부분 1, 2, 3 싸움하는 친구들이 한 8,000명이 쑥 뛰어들어와가지고 확 늘어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그리고 이번에 국어 수능 같은 경우에 국어 어땠습니까? 거의 역대 최대점이었죠. 표점 150이 찍혔죠. 어려운 시험 같이 해서 좀 결과적으로 무마가 됐지만, 그러니까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입시예요. 이번에 쉬울 것이다 전망되고 어려울 것이다 전망됐지만 아이들이 제일 적었다고 해서 좀 할만할까 해봤더니 막 재수생들 뛰어들어오고 어렵게 됐고 시험도 어려웠고요. 근데 참고로 이제 2024년이 되면 현재 인원수 자체는 대략 25,000명, 4,000명 정도 늘어나는 셈인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2024년이 이제 올해에 고3이 되는 친구들의 핵심이잖아요. 그 다음 숫자를 보셔야 돼요. 47입니다. 47만이에요. 그 무슨 소리냐면 재수를 끊고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육모쯤을 보고 나면 슬슬 재수 얘기를 하거나 재수학원을 알아보거나 재수하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수의 지읒자를 꺼내는 순간부터 너는 뒷발을 한 발 뺀 거야. 왜냐면 내가 지금 온 힘을 다해서 공부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나중에
그러니까 곁으로 지나가는 말이라도 너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어떻게 할 거야? 재수라도 할 거니? 하지 마세요. 올해 안에 승부 보자 우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재수라는 단어는 꺼내지도 마시고 제가 그 최선을 다하고 난 친구들이 재수를 했을 때 너무 아쉬웠어. 한 번 더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 그때는 보내주셔야죠. 근데 대충대충 설렁설렁 난 재수할 거야 하면서 대충대충 설렁했으면 재종반 가서도 대충대충 설렁설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마음이 아파서 일단은 한 해 다음 연도를 계속 누적되는 걸 보시고 계속해서 문턱이 좁아지고 있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분석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수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우리 내년 수능도 예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아무래도 첫 번째 챕터는 숫자로 말해서 시간이 되겠네요. 일단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등급 컷 기준인데 화법과 작문이라는 영역 화적 엄매 다 아시죠?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쪽은 엄매인데 엄매가 원점수 84점이 1등급이었다? 라고 하면 어려운 시험 맞죠?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건 표점을 보시는 건데 지금 표점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는 여기 있죠. 엄매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치르는, 많이 선택하는 편인 그런 시험인데 표점이 150이 찍혔다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이 맞았다. 그럼 이 어려운 시험이면 그럼 우리 아이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1등급 좀 상위권 친구라면 변별력 있게 나왔네? 그럼 여기서 국어에서 변별력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대학 입시 원서 쓸 때 싸워볼 만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 아이가 대충 중위권 정도 권역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든 등급 싸움을 조금이라도 더해서 이 등급의 급간 안에 놓이는 인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급간에서 1점 하나 때문에 차이가 되게 크게 난다는 뜻이기도 한 거고요. 그래서 한 점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거나 아이가 그쪽을 위해서 노력해줘야 되는 건데 실제로 보시면 이 변별력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2023학년도에 국어 표점 최고점이 134였죠. 그리고 올해의 국어 표점 최고점이 150이 되는데 참고로 작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국어는 134가 나왔었는데 수학이 145가 나왔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공부 잘하는 친구 중에 국어 1등급 맞는 친구가 있고 수학 1등급 맞는 친구가 있었는데 당연히 볼 것도 없이 수학 1등급이 유리하다는 뜻이죠. 수학 반영률 비율이 높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학교들이 수학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학은 일단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이시죠 숫자가 국어도 그만큼의 변별력을 지니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 2024를 잠깐만 지우시고 2023 기준으로 볼게요. 수학 등급 급간에 2만 명대까지가 요렇게 찍히는 거였어요. 지금 이게 참고로 1등급 안에서의 누적 인원 비교입니다. 그쵸? 근데 지금 그리고 국어는 여기 끝나고 그 다음 라인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학 잘 보는 게 무조건 짱 먹는 거였다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근데 이제는 국어도 요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 수학이 조금 미진해서 2가 찍혀긴 했는데 국어가 압도적으로 잘 나왔다. 이따 사례 한 친구 보여드릴게요. 그 친구도 지금 어떻게 쓰냐면 가군에 연대 쓰고 나군에 서울대 쓰겠대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등급 급간의 인원수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조밀하게 돼 있고 국어의 힘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아까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실제로 이제 정시 들어갈 때 과목별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죠. 학교별로 달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우리 아이가 수능을 딱 보고 왔는데 뭐 국어 1, 수학 2, 영어 2가 찍혔다라고 하면 국어를 많이 반영해 주는 데가 아무래도 유리한 거다. 이렇게 그 반영 비율을 보시는 건데 일단은 수학이 메인인 건 맞습니다. 큰 숫자를 차지하죠. 뭐 아무거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대 볼까요? 고대 자연계열. 고대 인문계열을 볼까요? 인문하고 인문의 경우에는 국어랑 수학이 점수가 똑같죠. 그리고 반영 비중이요. 그리고 어디 볼까요? 중대, 인문대 35에 30. 자연은 거꾸로 30에 35. 보이시죠? 그러니까 국어를 반영하는 비중도 높고요. 그 국어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국간이 세부적으로 잘 나눠져 있어서 아이들이 국어를 얼마나 잘 보느냐가 우리 입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 숫자들을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아, 우리의 성대 보내고 싶은데 국어 반영 비율이 이 정도였어? 생각보다 큰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결국엔 수학은 너무 중요합니다. 수학은 너무나 중요한 게 그게 베이스가 되고, 저는 이렇게 학생들이랑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수학이 너의 지역을 만들어주는 거야. 네가 인서울 학교를 다닐 사람인지, 그 기차 타고 다닐 사람인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될 사람인지 그걸 결정해 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국어 성적으로 그 안에서 중경무시를 갈 건가, 스카이를 갈 건가, 이걸 결정하는 게 국어랑 탐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국어가 제일 잘났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학교별로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이쪽 성향이 좀 잘 나왔으니까 우리 입시 이번에 지도할 때, 지원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는 건 참고자료 삼으시면 되겠고, 하지만 전반적인 숫자들의 어떤 양상을 봤을 때는 수학 잘 보고 국어 받쳐주면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제일 먼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등급 구간별 점수당 인원도 이건 같은 얘기입니다. 뭐 되게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2023학년도에 1, 2등급 구간 안에 7,8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1점당이에요. 4,000명이에요. 절반 이상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1점의 역할이 크다. 그 1점을 얻기 위해서, 표점 1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 1점 때문에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다. 왜냐? 상위권의 경우라면요. 그래서 국어 싸움을 치열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수학은 원래 그렇습니다. 4,800대. 비슷하죠? 그러니까 국어의 변별력이 수학만큼이나 쫙 치고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영역별 응시위원인데, 이제 요거는 다음 얘기를 넘어가기 전이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자, 1시간 안에 못 끝내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은 보면 이제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 매체, 이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도 역시 학생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건 이제 뒷부분에서 좀 후술할 때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국어에서 성적을 잘 받으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전반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국어를 어떻게 하느냐의 레벨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아직 국어에 시간을 투자할 만한 여유가 있는 아이야. 수학은 어느 정도 기본 다져놨고, 영어는 기본적으로 성적 단어만 정당하게 잘 따라가면 성적 어느 정도 나오고, 탐구 한두 바퀴만 더 돌면 될 것 같아. 시간이 있네요. 엄매 도전해야죠. 왜 고민합니까? 엄매가 변별력이 너무 세니까요. 아까 1컷이 88점이 1등급이고 84점이 1등급이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화작을 선택해서 화작에 있는 11문제를 다 맞춘 친구도 엄매에서 2점짜리 2개 뜰린 친구랑 성적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어에서 좀 승부를 봐야겠다라는 친구라면 엄매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지금 실제로 혹시 정시지출반 어머님 계신가요? 여기? 안 계신가요? 아무도 안 오셨어. 자, 아무튼 네, 이따 인사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 정시지출반도 지금 실제로 엄매를 진행하는 중이고 이런 정리를 하는 중인데,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국어 승부가 좀 필요한 친구다라고 하면 선택하시게 하고, 근데 그러면 화작하면 망한 거예요? 아니죠. 그 공부할 시간에 수학을 하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할 시간에 탐구 돌리시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조절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또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 아이가 엄매를 시켜야 될지 화작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10개년 정도의 기출 있죠. 기출은 참고로 EBS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냥 홈페이지 네이버면 치셔도 나옵니다. 10개년 좀 애가 너무 압박을 느낄까요? 한 5개년 정도. 5개년 정도를 5개년 해봤자 55문제밖에 안 됩니다. 네. 풀려보세요. 풀고 똑같은 시간 재서 풀고, 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 기준으로 이 정도가 나오네? 그러면 공부를 하면 어떻게 바뀔까?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엄매가 기본적으로 그런 승부에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걸 반증하는 게 이 숫자들의 흐름이죠. 22학년도에는 30% 정도의 엄매 선택률이 23학년도에 35%로 올라왔고 40%로 올라갔고요. 앞으로는요, 제가 봤을 땐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변별력을 워낙 가져가고, 아까도 보신 대로 국어 자체의 변별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 국어 문법 문제 하나를 더 맞았기 때문에 학교가 달라질 수도 있고, 노란불, 빨간불, 파란불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불의 색깔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일단 어머님들이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아이는 수시가 지금 점수가 잘 나오고 있다. 2.5 안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고3 1학기까지는 당연히 내신 준비 열심히 시켜줘야 됩니다. 물론 아이는 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알아요. 힘들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이제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수행평가도 열심히 쫓아가고 있어야 되고, 아이들은 옆에서는 친구들은 노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거 끝나면 또 저거 해야 되고 저거 끝나면 또 요거 해야 되고 너무 힘들죠. 힘든 건 맞는데 그래도 분명히 있는 카드를 안 쓸 이유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의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2.5 이내라면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수시를 한번 열심히 내신 시켜보셔라. 그리고 2.5를 넘어가서 미묘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거기가 제일 머리 아파요. 실은 논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논술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3인데 2.5처럼 보여주게 하는 마법?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지금 방금 저희 대치 재종관 친구 중에 한 명도 지금 논술로 합격했다고 연락이 방금 와가지고 막 축하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 참이었는데 그런 논술 매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친구가 왜 좋아했냐면요. 이번 수능이 재수를 했는데 자기가 그동안 봤던 점수 중에 역대급으로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그래서 우울상이었는데 웃으면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논술 됐어요. 잘했다. 겉봐 그래 쓰랬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입시의 세계는 알다가도 모를 세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시가 되면 그렇게 보시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제 좀 아쉽더라도 4 밑으로 넘어갔다 그럼 빨리 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아이 재수를 시켜야지가 아니고요. 빨리 수능 준비 좀 시켜야겠다.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차분하게 시간을 쏟으면 성과는 나오죠. 국어만큼 아까 우리 부원장님께서도 성실성 강조하셨는데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성실성이거든요. 저희 지금 정시지 준반 같은 경우에도 과제물 요거 나이가 벌써 110회째가 막 나가고 있는데 꾸역꾸역 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그 친구들 책임져 줄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내는 친구들은 제가 시키면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따라오면 제가 만들어줘야죠. 보답을 해줘야죠, 저도. 아이들이 저한테 보답을 해줬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고3으로 올라왔을 때 이제 아무래도 어머님들 많은 분들이 혹시 그럼 내신 준비랑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실 텐데, 이따 전체 이제 커리큘럼의 흐름 때도 보여드리겠지만, EBS 하시는 겁니다.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고3들의 경우에는. EBS가 학교 시험 내용일 거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 운영의 파행적인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왜 파행이냐면 3학년 1학기 때까지에만 성적이 들어가니까 3학년 1학기 이후에는 아이들이 학교 공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수능이 원래는 12월 달이었는데 너무 춥잖아요. 뭐 수능 날만 되면 맨날 한파야. 그래가지고 수능을 이제 11월 달로 땡겼죠. 11월 달로 땡겼고 수능을 보고 왔으면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수능 끝나고 다음부터 뭐 할까요? 노트북을 들고 가죠. 가서 유튜브도 보고 그동안 밀렸던 인스타도 좀 하고 핸드폰으로 놀고 그렇게 하죠. 그게 파행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EBS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도 EBS를 따라갈 건데 학교에서는 그 EBS를 완벽하게 커버치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한 선생님들도 너무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이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보통 선별.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나올 만한 작품이 된다. 선별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특정한 영역별로 가르쳐 주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냥 그게 그래요 시험 범위가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일단 EBS 나오는 그 시점을 따라서 EBS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그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자, 아무튼 다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성적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2.5 위다 수시 따라가면서 힘들지만 공부 열심히 차곡차곡 시간을 쌓아가라. 2.5에서 3.5 사이까지는 고민이 많이 되실 건 맞습니다만 역시 거기도 내신 공부하면서 따라오는 걸 추천한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4 밑으로 넘어왔다 빨리 정시 준비를 시키시는 것이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 정시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내신 준비를 하는 것이기도 하니.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는 그러니까 내신의 버리자파가 아니에요. 저는 고3들을 많이 가르쳐 왔고 지금도 고3들 작년에는 이제 재종반 수업을 했었으니까 그런 친구들 위주로 공부를 가르쳤지만 보다 빠르게 선택할 수 있고 분명히 길이 정해져 있는데도 그 미련 때문에 조금 놓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혹시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시는데 그게 실제로는 이제 성취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머님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한양대가 히트를 쳤던 적이 한 번 있죠. 한양대가 뭐 6등급짜리를 붙여가지고 그게 에리카란다. 그때 논술의 매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일종의 상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학교를 비난하자는 차원은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어야 원서가 들어오잖아요. 우리 아이가 4인데
산대 한영대를 붙였어? 우리 아이도 산대? 붙여봐야지. 그럼 원서로만 아니네.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간에 쏠쏠합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런 전략들을, 대학도 기업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특이한 케이스들은 특이하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2.5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편하다는 게 결론이에요. 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영역별 연식 인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올해 수능 만점자 인터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만점 받는 애들은 이유가 있어서 만점 받는 거 아닐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웬만한 건 다 했더라고요. 그 인터뷰하면서. 저기 다른 얘기도 있지만 일단 용인의 자랑이죠. 용인의 대부고 출신이고 이번에 재수를 했었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국어에서 현대소설. 이거 되게 특이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문학 영역은 점수를 먹고 가는, 그러니까 뭐가 받쳐주는 영역에 가까웠고, 이것 때문에 올해 수능 문제에서 표점이 2점 이상이 나온 거, 그것도 말씀 일단 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제일 어려운 문제가 현대소설이었다고? 이거 특이한 일은 맞습니다. 최근 트렌드랑 다르거든요. 오답률 베스트 10을 딱 뽑으면 그동안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독서가 한 8개, 9개예요. 그러니까 독서에서 승부를 보는 거예요. 문학에서 점수 따고 선택해서 점수 딴 다음에 독서에서 그 남은 시간으로 그 막 공부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켰고, 저희들도 그걸로서 승부를 보는 거였는데, 아니 웬걸? 킬러 문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좀 할만한가 했더니 오히려 문학이 더 어려워져 버렸네요. 자, 그래서 이게 분명히 소설을 읽고 있는 건데 맥락이 뭔지 모르겠다. 분명히 A랑 B가 대화하고 있는데 A와 B의 대화 주제는 C와 관련된 이야기고,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몰라서 참고로 그 문제 정답률이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 자, 근데 그런 것들인데 시험 도중에는 이게 킬러 문항인지 신경 쓸 틈도 없었고 시간 관리에만 집중했다. 완전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머님들께 여쭤보면 우리 아이는 문법에 약해요. 우리 아이는 독서에 약해요. 그런 얘기 하시는데 약한 것도 약한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 관리는 좀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시간 밸런스는 잡고 있는 건지. 그리고 세 번째, 완전 중요하죠.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저는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하나의 공부만 하면서 고3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기출만 돌릴 거예요. 근데 그 기출을 돌린다는 게 뭔지를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그 기출 돌린다는 게 문제를 빙글빙글 돌린다는 게 무슨 의미를 지니는 거고 뭘 공부한다는 건지. 근데 그걸 모르는 친구들은 했대요. 했는데 자기가 또 문제를 주면 기출인지 몰라요. 했는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중요하다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이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저도 귀한 정보 드릴게요. 기출이 뭔지 보여드릴 테니까 심지어 여러분들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가 기출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되는 거구나. 알고 계시면 아이들이랑 얘기가 좀 더 수월해지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인터뷰를 한번 따와봤고요. 두 번째는 뉴스 기사 정말 자극적으로 잘 따지 않나요? 서울대를 못 가는 이유는. 야, 수능 만점인데 왜 서울대를 못 가요? 그냥 그런데 이 제목의 의미에 내재된 건 뭐냐면 수능 만점자는 서울대 의대를 가는 거야 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서울대 의대를 못 가니까 서울대를 못 간다고 표현하는 건데, 왜냐면 서울대 의대는 선택 과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물리, 화학. 근데 이 친구는 생지를 했어요. 그래서 자격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못 간다 했는데 그 사람 클릭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죠. 기사도 잘 써야 돼, 제목을. 아무튼 간에.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 또 같은 인터뷰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또 여기서 신경 쓰이는 말이 있어서. 만점 받은 비결로는 꼼꼼한 문제 읽기. 그죠? 아이들이 문제를 정말 어머님들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진짜 대충 봐요. 왜냐면 첫 번째, 공부 잘하는 애들은 왜 대충 보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왜? 모르니까. 네. 이게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눈으로는 글자를 읽고 있는데 실제로 그걸 이해하면서 읽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글자를 읽는 거예요. 그럼 다 읽고 나면 그래서 무슨 소리야 했다면 진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야 되는 건데 그 꼼꼼한 문제 읽기도 저 이제 수업할 때도 많이 강조하는 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 말도 되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주말을 비롯해 쉴 때는 저로 잠을 자거나 아빠와 영화를 많이 봤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공부 좀 계속 하는 모습 좀 보였으면 좋겠고, 그런데 어머니들 많이 그러시죠. 저 녀석 또 자. 저 녀석 또 유튜브에, 저 녀석 또 컴퓨터 하고 있어.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쉬는 거랑 공부하는 거를 정확하게 구분 좀 시켜주시고, 어머님들이 너 쉬는 시간이라고 선언했어? 그럼 나도 노터치.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나, 그리고 혹은 공부에 방해될 정도만 아니면 오케이 해주셔요, 웬만하면.
애들도 스트레스 해소구가 있어야 돼요. 너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학교 가면 학교에서 계속 뭐 해라. 학교 끝나면 학원 가서 뭐 해라. 선생님들은 또 숙제 안 했다고 뭐 해라. 숙제하고 나면 수행평가 해야 되는데 뭐 해라. 수행평가 끝나고 나면 내일 모의고사 있으니까 또 모의고사 준비해야 된다고 뭐 해라. 집에 와서 한 30분 쉬려고 하면 엄마가 뭐라. 아이들이랑 얘기해보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애를 놀려라는 뜻은 당연히 아니고요. 애가 쉬는 거는 좋은 거다. 지금 저는 재종반 수업하면서 애들을 어머님들과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애 집에 가면 들어가자마자 자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들어가자마자 잔다고. 네가 뭐 했다고 자냐? 저는 들어가자마자 자라고 그래요. 네가 정말로 전심전력으로 공부했으면 졸리는 게 맞고 피곤해 미치겠는 게 맞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저는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도 해요. 야, 전략적으로 어머니가 혼내신다고? 그러면 가서 씻지도 말고 그냥 들어가서 쓰러져 자버려. 한 이틀만 그렇게 해봐. 알았지? 선생님이 나중에 통화로 도와줄게. 그렇게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쉬는 거랑 공부하는 거 밸런스를 좀 잘 잡아줘야 된다. 아이들은 워낙 놀고 싶어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어르고 달래서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무조건 서울대 가는 친구들은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친구죠. 가군에 그 친구 고대를 썼구나. 고대 국어국문학과 쓰고 나군은 서울대 쓰고 그냥 대기 상태예요. 지금 뭐 하면 논대요. 놀아도 되죠. 그럴 자격이 있는 친구였으니까. 왜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하냐면 제가 이제 학원에 저희가 기숙형 학원이었거든요. 도심 속 기숙형 학원이 월화 수 목 금 토 일 계속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이에요. 휴일 없습니다. 월요일에 가서 아침 7시 반까지 딱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밤 오후 4시에 종례하러 가면 그 자리에 공부하고 있고요. 밤 10시에 지나가다 보면 그 자리에 있어요. 월화 수 목 금 토 일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될성물은 입히죠. 못 가는 게 이상하죠.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우리 아이가 싸워야 돼요. 방금 그 친구 때문에 서울대 T1 자리가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 지치지 않고 공부하는 데 힘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무조건 공부해라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쉬는 지침을 만들어주시는 거. 이때는 좀 쉬어가자. 좀 지쳤으니까 숨 좀 돌리자.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올까 우리? 이런 것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날 수 있게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은 욕심이 있으니까요. 욕심도 있고 우리 아이를 통해서 뭔가 좀 만들어내고 주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시키는 게 많지만 어머님들은 이제 끝까지 학생들 편이 당연히 돼주실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또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 1시간 약속은 없던 걸로 할게요. 이만큼 남았는데. 자, 수능이 어려웠다.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수능이 어려웠는데 그럼 뭐가 어떻게 어려웠느냐 하면 이렇게 보여주는 게 되게 큰 게 자, 보통 킬러 문제라고 하죠. 정답률이 막 13%짜리, 18%짜리 이 정도가 나오면 보통 우리가 킬러라고 부르는데 그런 문제들이 과거에는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런 문제를 잡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봤더니 그냥 다 많이 어렵게 만들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쉽게 풀어갈 수 있었던 문제들이 이번에는 한 문제를 보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되네?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30%, 40%까지의 누적을 봤을 때는 이게 30문항 정도 됐다면 이게 44문항. 엄청나게 많죠. 자, 실제로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표입니다. 수능 오답률 상위 15문항. 약간 유치찬란하게 일부러 유치한 형광펜으로 그려놨어요. 잘 구분되시라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오답률 베스트 10도 아니고 상위 15개까지 찍은 거거든요. 왜 이렇게 했냐면 정답률을 보세요. 수능 응시생 2명 중에 1명이 틀리는 문제까지가 온다니까요. 여기까지. 엄청나게 정답률들이 많이 낮죠.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면 정답률 10%대, 20%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 없어요. 맞아요. 없어졌어요. 진짜 어려운 우리 아이가 서울대냐, 연고대냐, 중경외시냐를 거르는 그 문제들이 사라졌다고요. 근데 대신 다 어렵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다시 한번 계산을 할게요. 자, 문제 번호가 1번부터 17번까지가 독서고요. 18번부터 34번까지가 문학, 35번부터 45번까지가 화작인데요.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자, 베스트 10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베스트 10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노란색 몇 개 쳐져 있죠? 4개죠? 노란색 4개, 녹색 4개, 주황색 2개죠. 독서 넷, 문학 넷, 선택 2개예요. 엄배도 이렇게 가리고 다시 보면 5개를 가리고 보면 노란색이 3개죠. 독서가 이번에는 베스트 10 안에 3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문학이 5개고요. 엄매가 2개,
두 개예요. 그럼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냐? 옛날에는 문학은 배경에 깔고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점수 확보한 다음에 그럼 아이들이 문제 푸는 순서를 이렇게 가는 거죠. 선택부터 먼저 푸는 거예요. 선택 쭉 풀고 그다음에 문학에서 점수 확보하고 그럼 남은 시간이 20분? 25분? 그럼 그 간 시간 안에 내가 풀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푸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선생님들이 많이 가르치는 방법. 근데 선택에서 일단은 최상위가 나오고요. 선택 문제 두 번째 문제를 딱 풀기 시작했는데 왜 답이 없지? 두근두근하죠. 지금 수능 시험장이에요. 수능 시험장인데 첫 번째 시험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보는 문제란 말이에요. 안 풀려요. 그죠? 그 중압감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그래 어떻게 넘어갔어. 이제 문학을 풀어야지. 문학도 그렇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우니까 큰일 났어요가 아니고 이런 트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그 방식대로 푸는 아이들은 큰일 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기 방법과 자기 방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 순서로 풀어도 당연히 문제가 없었어요. 뭘 할 줄 아니까? 시간 관리를 할 줄 아니까. 내가 이 문제는 탁 컷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구나. 이 문제는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게 맞구나. 내가 얼만큼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얼만큼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우리 수능 시험장 가면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이 한 문제 너무 소중해. 이거를 맞추지 못하면 나 시간 낭비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 매달리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한 두 지문 날렸어요. 근데 독서 두 지문 날렸는데 독서 두 지문이 하필이면 제일 쉬운 영역이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 관리를 저는 제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이 진짜 어렵으니까 문학 공부만 해야 돼 그 뜻도 아니고요. 독서가 여전히 쉬워졌으니까 독서를 놔도 됩니까? 아닙니다. 독서 문제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럼 와중에 선택도 화법과 작문 아이들이 되게 만만하게 보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만만하게 보는 영역인데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엄매 말할 나위 없고요. 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영역별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문학에 힘쓰세요. 독서에 한 2년 전만 해도 저는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문학은 바탕에 까는 겁니다, 어머님. 독서에서 승부 보시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네. 그냥 시간 관리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져가야 된다. 내 능력과 내 상황에 맞는 내 공부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선생님이 저렇게 하랬으니까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런 말이 나오는 친구가 좋은 학교를 가요. 자, 같이 풀 건 아니고요. 아까 만점자 인터뷰가 얘기했던 골목 안이라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생겨먹었다 이거예요. 궁금하시면 한번 풀어보시고요. 참고로 답은 여기서 못 찾으실 겁니다. 지문이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일단 이것만 가지고는 오답들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거 다 말했다가 큰일 나요. 네. 그리고 독서 지문도 만만치 않죠. 이것도 이제 자세한 얘기는 이따 다른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아까 그 오답률 상위에 있었던 문제들이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다. 독서 문학. 그냥 이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무엇을 가르칠 것이며 어머님께서도 어떤 걸 알고 계시면 좋을까? 조금 수업스러울 수 있는데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25 대비 학습 포인트.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정말 기초적인 내용들, 제가 수업할 때 평소에 강조하는 요소들이 이런 거다라는 걸 한번 눈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께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같이 풀어봐요가 아니라 기출을 공부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출을 공부할 때 기출 정리를 잘 했는지 확인해 주시는 거, 이런 걸로 가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어머님, 이거 올해 수능 문제거든요. 수능 문제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기출인데,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그러니까 육모가 있고 구모가 있고 그 다음에 수능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육모랑 구모에서 평가에서 우리 시험 이렇게 낼 건데 라는 선언을 해요. 아까 우리 전체적으로 문학이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왔었잖아요. 그 사인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냐면 육모 때도 있었고 구모 때도 있었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열심히 전달을 했었고요. 문학 예전처럼 그렇게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얘들아. 선지 빡세질 것 같은데, 선생님 봤을 때는 킬러 문제를 없앤다면 선지 싸움 할 것 같은데, 나와서 했잖아요. 자, 그럼 선지 싸움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자, 독서 지문을 가지고 먼저, 그러니까 독서랑 문학을 가지고 살짝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출 때 뭘 공부하는가? 지금 이걸 설명을 들으시면 어머니께서도 이제 수능 비슷한 문제를 한번 풀 수 있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 글자가 안 보시면 이제 거기 있는 텍스트를 보셔도 되고요. 그냥 제가 노란색 칠한 데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어머님. 자, 첫 번째 배경을 세팅해줘요. 독서 지문에서. 기억이나 믿음은 심적 상태의 예이다.
자, 그럼 앞으로 심적 상태라고 하는 건 기억이고 기억을 말하면 심적 상태예요. 정리되셨죠? 됐습니다. 다음 쫙 따라올게요.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해놨네요. 심적 상태는 아까 뭐라고요? 기억이나 믿음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걸 뒷말을 바꿔서 기억이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정보를 다시 한번 써먹는 게 나왔는데 두 번째, 이 문장 전체를 볼게요. 여기 부분. 그냥 이거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A다. 하지만 이게 그게 아니다. 그것은 A가 아니라 B 하는 거다. 문장 구조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A 하는 게 아니라 B 하는 거라고 두 번 말했네요. A가 아니라 B야. A 아니라 B라니까. 이렇게 두 번 말했어요. 그래서 그때 말했던 핵심이 뭐냐면 아니라고 말했던 말이 뭐라고요? 심적 상태, 즉 기억이나 믿음이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B야. 라고 말했죠. 문제 옆에 답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기억이 주체의 몸 바깥으로 확장될 수 있다. A래잖아요. 답이네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가 그러니까 막 분석해서 막 구조화시키고 막 도식화시키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주제 빨리 잡는 것도 중요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도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말하는 몇 가지 포인트들. 나데이가 나왔다? 집중해. 두 번 말했어? 집중해. 대응상 나왔어? 집중해.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문제를 출제할 때 평가원 출제 기관들에서도 이 작품은 이런 느낌이잖아. 나는 그렇게 느꼈어. 라고 하면 문제를 낼 수 없어요. 그렇죠? 모두에게 공정하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려면 확실하게 A가 아니라 B라고 두 번 이상 말한 거 가지고 지금 답을 도출해낸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이렇게 길게 있어요.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문제를 보다가 요즘 오면 로렌즈, 로렌즈라는 사람이 있었던 건 알겠어. 근데 아이들은 단어만 본다니까요. 인지라는 말이 중요했었지. 파생적이고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파생했대. 열람은, 나도 열람할 줄 아는데. 그러면 열람이 두 번이 나왔네. 오케이. 파생, 열람, 조작. 오케이. 성립. 그러고 나서 이걸 보면, 그러면 뭐 해요? 다시 지문을 찾으러 가요. 다시 한번, 내가 이런 말을 본 적은 있나? 없는데? 1번, 모르겠어. 세모. 그럼 2번, 썰은 또 어디 있지? 또 찾으러 가요. 이게 뭐하는 짓이죠? 시간 날리는 대표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문제를 추출하는 포인트들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문제가 풀린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 문제만의 문제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출을 공부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원리를 본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졌던 9월 모의고사 볼게요. 9월 모의고사입니다. 아까랑 똑같이 풀 수 있습니다. 보세요. 맨 처음에 이거 안 쳤네 제가. 자, 블라블라블라 개인이 정보 주체래요. 앞으로 저희는 정보 주체라는 말이 나오면 개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개인은 정보 주체입니다. 됐죠? 그리고 뒤에는 더 있지만 기업은 빅데이터 보유자라고 한대요. 나중에 궁금하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이랑 비교해보면서. 자, 개인은 정보 주체래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소유권의 주체를 빅데이터 보유자. 뭐죠? 기업이죠? 기업으로 보자는 견해도 있고 정보 주체 누구죠? 개인이죠? 개인으로 보자는 주장이 있다. 두 가지가 막 싸우고 있다 지금. 그러다가 쭈루루루 넘어가서 세 번째 문단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조건절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 이런 조건절은 또 강조해야 되는 포인트거든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나데이. 소유권이 아니라 이동권이 중요해. 이동권이라서 법으로 명문화할 때요. 기본적으로 어휘력 필요하죠? 명문화가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글로 썼다. 표현해놨다. 네. 자, 이게 되셨습니까? 문장 다 봤죠? 자, 답 보세요.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정보 주체, 개인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하니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답이에요. 보이시죠? 이해되셨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을 본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아주 많은 문제들의 다양한 양상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독해 방법을 공부하는 거다. 고3 수업에서, 제 수업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일단 기출을 공부한다는 거라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이제 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기출 몇 바퀴나 돌렸어? 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그때 몇 바퀴가 막 한 번 본 적은 있어요. 일단 대다수예요. 너무 슬프게도. 본 적은 있어요. 아예 못 본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 아까 유리아 측정도 그랬고요.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사례들이 다 똑같이 말합니다. 기출을 10번 돌렸는데 성적이 낮을 이유는 없다. 그럼 어머님들 기출을 10번쯤 돌렸으면 그 똑똑한 애들이 기출을 10번 정도 돌렸으면 이 문제의 답이 3번인 게 기억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이거 작년 기출이잖아. 구모였는데 심지어 이거까지 기억나는데 내가 그때 4번에서 틀렸지?
그런 것까지도 기억해요. 근데도 저는 또 보라고 해요. 그럼 왜 보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를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출제하는구나. 이런 방식이구나. 이런 문장을 했을 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구나. 흔히 저희 말하는 것 중에 평가원은 잉크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허투루 그냥 한번 있어 볼까 하면서 존재하는 단어들은 없어요. 다 어딘가에 써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어들이니까 그런 것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중요합니다. 문학도 볼까요? 이 수능 문제예요. 올해 수능 문제. 몇 문제만 뽑아왔어요. 네, 이 단어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2번 문제 뭐 회상한다, 대비한다, 영탄. 일단 아이들이 대비 막 외우잖아요. 그죠? 어머님들 어렸을 때 공부하셨던 것 생각해 보시면 막 역설법 공부하고 소리 없는 아우성 막 이런 거 공부하지 않습니까? 막 신나게 외웠어요. 근데 외웠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은 자, 수능에서 이제 이게 시 영역이라면 한 작품은 연계 작품이고 한 작품은 비연계일 거거든요. 그럼 연계는 볼 것도 없이 바로 답이 나와야 되고 비연계라면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회상이 뭔지를 추상적으로 그냥 이런 거 아닐까라고 이해하고 있는 친구랑 아, 이런 요소는 회상이 맞음.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친구들은 분명히 다르겠죠. 그래서 개념 공부한다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대비가 나온 건 뭐다. 대비라는 건 이렇게 되는 양상이 나타났을 때 대비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명시적인 청자라는 말이 나왔고 사물을 관조한다 이런 말 나왔죠. 관조가 뭔지 알아야 되고 대비가 뭔지 알아야 되고 이런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까는 육모에서 구모로 따라왔었잖아요. 이번엔 거꾸로 가겠습니다. 자, 수능 문제에 관조 나왔죠. 2023년 기출이에요. 어디 뭐 익숙한 단어 보이지 않으세요? 관조 또 보이죠? 2023년 수능 문제에서의 오답이 2024년 수능 문제에서의 정답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어들은 반복된다는 걸 수능 지문을 쫙 보면 수능에 출제되는 개념, 수능 출제 개념어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지금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할 일들이 있지만 관조가 뭐고 예찬적인 건 뭐고 아이들이 예찬 힘들어요. 칭찬하고 예찬은 다르잖아요. 그 친구는 훌륭해. 그 예찬하는 걸까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저도. 예찬이면 예찬에 해당하는 분명한 근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건 뭘 말하는 거고, 부정적인 건 뭘 말하는 거고, 또 반복하고 변주하는 건 뭐고, 사물을 인격화, 이거 의인법인 거 아시죠? 어머님? 의인법. 뭐. 관념의 시각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런 식의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용어들을, 여러분들 내신이면, 이거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외웠어. 이건 이제 시험에 내실 거야. 그럼 막 선생님들이 강조하잖아요. 외워서 푸는 거잖아요. 내신하고 수능의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거죠.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도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가르치면서 이제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 이 녀석 봐라. 되겠는데? 이런 친구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냐면, 선생님, 이 부분에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 이게 오답인 건 알겠는데, 이거 혹시 의인법이라고 말하면 맞는 말인가요? 그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이 개념들이 막 빙글빙글 도는 친구들은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이 의인법이라는 게 2023년 기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 수능. 그 전년도 볼게요. 자연물을 의인화요. 다 수능 문제들입니다, 어머님들. 심지어. 수능 문제 안에서도 이렇게 도는데 육모는 구모는 말할 나위도 없겠죠. 비슷한 말들이 빙글빙글 돈다.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건 모평 문제들인데, 이 모평에서 이 태도 일부분도 보이시죠? 풍자적 태도, 자부심, 그다음에 시기심, 존중하는 태도, 선망을 드러낸다. 이런 말들. 자, 화자의 정서 태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 정서 태도도 역시 문학 영역에서 출제 요소예요. 어떤 시를 만나면 이게 무슨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건가? 비아냥거리는 건지, 예찬하고 있는 건지,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는 건지 보시는 건데, 참고로 이 문제, 저는 그때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했었던 문제예요. 이거 5초 안에 못 풀면은 반성해야 돼. 왜냐면 이 시가 연계였거든요. 이 시가 뭔지를 알면 풍자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반가웠어야 돼. 라고 공부를 해요. 자, 그게 바로 연계 공부예요. 연계. 그러니까 연계는 뭐냐면 50% 연계라는 건 알고들 계시죠? 네, 50% 연계. EBS에서 작품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럼 그대로 나온다는 게 뭔가 보여드릴게요. 요게 EBS 지문에 나왔던 올해 수능 문제의 연계 지문. 가지가 담을 넘을 때라는 시였어요. 지문 보세요. 똑같잖아요. 그럼 이 작품의 주제는 뭐고, 표현상 특징에는 뭐가 있고, 정서와 태도는 어떤 것들이 드러나 있고, 이걸 알고 있으면 24번 문제가 오래 걸리면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24번 문제 어려웠어요. 그게 이제 이번 시험의 다른 점이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5초 컷이라고 외쳤던 그 문제를 이번 올해 풀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것도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세요. 이 정답이 몇 번이었더라 이게? 요거구나.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는 대상을 신명나는 일에 연결하여
가지성수를 타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다. 선지가 판단할 게 세 가지나 되는 거예요. A 하는 것은 B를 통해서 C를 보여주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순하게 풍자적 태도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는 대상, 이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담이요. 담을 넘는 거거든요. 담을 넘는 게 신명나는 일에 연결돼서 또 담 넘는 행위랑 연결되는 거야. 담을 넘는 건 좋은 일이야. 가지가 담을 넘을 때 훌륭하다. 이 작품의 주제가 뭐였냐면 함께하는 시련과 고난의 극복,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답은, 다만 이 답의 어떤 근거들을 조금 더 쉽게 보일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연기의 힘이라는 거죠. 나머지 녀석들은 이제 답이 한눈에 안 보이게 많이 숨기는 양상들이 보여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뭐 수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문제들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대로 나오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이시죠? 네. 그 연계 작품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그죠?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사명과 군악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하는데 똑같잖아요. 이 왼쪽이 EBS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오른쪽이 수능 지문 문제라고요. 올해 수능 문제. EBS 파야죠. 그러니까 EBS 하는 겁니다. 특히 운문이라고 표현하죠. 시 영역, 고전 시가나 현대 시들의 경우에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작품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물론 이제 좋은 선생님들의 도움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런 거 나올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틈새 홍보 한번 할까요? 제 파이널 교재 1페이지 작품이 뭐죠? 자랑이었어요. 나올 것 같다. 나올 것 같으니까 준비해라. 이런 뜻이었어요. 네. 그렇고요. 자, 다음에 김원전도 마찬가지로 김원전이라는 작품 역시 왼쪽이 그 수능 특강에 실려있던 지문, 오른쪽은 이번에 수능에 출제된 지문 부분이에요.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알고 시작한다는 게 그만큼 위력을 발휘한다. 다만 그러면 선생님 EBS만 파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EBS가 아닌 데서도 연계되니까. 연계율은 50%니까. 그런 점을 고민해서 EBS를 잘 파는 게 중요하다. 그럼 어머님들 두 가지가 정리됐죠? 우리 아이가 수능 준비를 잘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 1번, 기출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2번, EBS를 잘 공부를 해놔야 돼. 그런데 이 두 개만 잘하는 건 기본이고, 내 자전거라고 칠게요. 자전거에 앞바퀴랑 뒷바퀴를 만들었으면 그냥 픽 하고 가는 거죠. 잘 운전을 하려면 거기 안장도 달고 핸들도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안장 달고 핸들 달면서 어떻게 하면 어디서는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어디서 막 다 돌아갈지는 시간 관리에서 공부하는 거다. 내 방법을 만든 데서 공부하는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연계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심지어 독서도 연계입니다. 독서도 지금 보시면 이게 좀 똑같아 보이진 않지만, 앞에 한비자는 이런 사람이고 노자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고 이런 정보가 있는데, 실제로 한비자는 이런 건데 노자에서도 이랬다. 그러면 아이들은 두 단락 정도는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을 아끼는 비결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일이 벌어졌죠. 독서론, 사회, 기술, 인문.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4개의 지문이 나왔는데 4개의 지문이 싹 다 연계였다는 거. 독특한 일이 벌어졌죠. 네. 그래서 연계 채점도는 높았다. 다만 선지가 어려워서 그런 건데, 선지를 고민하고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업 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봐주시고, 다만 EBS에서 문학을 연계하는 거는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독서의 경우에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고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지문이 4개인데 각 지문별로 주제 통합 지문을 제외하고요. 일반적으로 한 4개 정도에서 5개 정도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지문이라고 쳤을 때 한 지문당 2개의 단락이 내가 아는 내용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4개가 연결됐다는 얘기는 한 지문은 날로 먹는다는 아주 산수적인 계산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EBS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세 번째, 아까 후수를 해드리겠다고 표현했던 선택 영역. 이제 키워드는 앞에서 그런데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아이가 과연 그러면 이제 문학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독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문학과 독서를 나눠서 보시면 맞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틀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럼 선택은 뭘 할 것인가를 봤을 때 아까 핵심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 있고 최상위권 노리고 있다. 승부 한번 봐야겠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는 엄매를 시키고 싶어요. 엄매해라.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엄매에서 언어와 매체잖아요. 언어라는 건 문법을 뜻하는데 문법 문제가 5개 나옵니다. 5개 중에서 3개만 맞춰도 된다니까요. 그 3개를 맞춰도 매체를 다 맞는다는 조건에서요. 3개를 맞춰도 화작 100점이랑 똑같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어 과목에서 승부 볼 친구들은 엄매. 시간과의 싸움하는 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죠? 근데 우리 아이가 수학도 좀 해야 되겠고, 탐구 아직 제대로 한 바퀴도 못 돌렸는데, 내신 대비 공부한다고 너무 바쁜데 우리 아이. 그러면 화작. 왜 화작이냐면요. 별도의 공부가 필요 이건 좀 너무 과한 말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엄매에 비해서요. 엄매에 비해서 학습 부담은 없어요. 그냥 가서 보면 돼요. 풀 줄만 알면 되고 익숙해지면 돼요. 익숙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자, 화작 문제가 대충 이런 식이에요. 근데 참고로 이 문제도 아까 그 오답률 베스트에 있던 45번 문제죠. 저 이런 문제 풀 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 정보 활용하는 문제야. 자료 활용 방향이라고 돼 있죠. 정보 활용 문제는 표가 나올 거야. 표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를 찾아. 그게 제일 큰 거일 수도 있고 제일 작은 걸 수도 있어. 그럼 모르겠어. 뭔 정보 나올지 모르겠지만 특이점을 찾아. 그게 답의 포인트일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어디가 있겠죠. 네. 중요한 건 이걸 보는 방법을 대충 알고 보통 그래서 화작은 별도로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이 대충 한 달 정도 이론 강의랑 개념 강의 그리고 좀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시간만 가지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뭘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느냐면 꾸준한 연습이요. 그냥 아침마다 학교 가면 11문제가 화작이잖아요. 그 11문제씩 그냥 하루에 한 세트씩 풀려보세요. 그러면 돼요. 꾸준하게 풀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틀리고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딱 도착하면 학교에서 자리 풀고 짐 풀고 자는 게 아니라요. 오늘이 시작됐어. 나 집에서 겁내 잤거든. 그래야죠. 보통 이제 밤늦게 유튜브 보느라고 못 자지만 인스타 보느라고 못 자지만 재우셔야 됩니다. 학교 가서 책가방을 내놓는 순간에 제일 먼저 할 일은 책상 정리하고 친구랑 좀 어제 있었던 일도 좀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앉아가지고 화작을 보는 거예요. 왜냐? 화작은 그리고 선택 영역은 오전 공부니까 수능에선 1교시가 국어니까. 그래서 이제 수학이 조금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학 공부한다고 오전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저는 국어 공부하라고 많이 해요. 제가 국어 선생님이라서 그렇기도 하고요. 저도 그래서 아침 9시 이럴 때 좀 너의 뇌가 가장 활발하게 국어 문제가 잘 풀릴 때는 국어 시간인 아침이어야 돼. 낮에는 수학이 제일 잘 풀려야 되고요. 오후에는 밥 먹고 나서는 영어랑 싸울 줄 알아야 되고요. 정확하게는 조롱과 싸우는 거지만 아무튼 간에 영어랑도 싸울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에는 탐구랑 싸우는. 탐구는 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체력전이에요. 체력전. 이제 지쳐 있잖아요. 이제 이것만 하면 끝나. 근데 아직 시간이 더 남았네. 그래서 보통 탐구는 한국사 끝나고 많이 자요. 한국사 30분 주는데 보통 대부분 10명 중에 9명 정도가 5분 만에 다 풀고 자요. 그리고 이제 매우는 소리 듣죠. 점수가들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지. 아무튼 간에. 네. 자, 그리고 엄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어간의 발음이 뭐고 용언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활용이라는 게 뭘 하는 건지 알아야 되고 모음 조화가 뭔지도 알아야 되는데 불규칙 활용이 무슨 개념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개념 싸움이라니까. 인내된다라는 건 요거예요. 근데 이 개념도 개념인데 이번 문법 문제가 어려웠던 게 이것 때문이에요. 안 보이게 정말 문제 잘 만들었어요. 저도 처음 풀 때 답이 한 번에 안 보였거든요. 아까 그 맨 처음 첫 번째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그 종로 분석 그 화면이 있었잖아요. 저 되게 긴장했잖아요. 왜 긴장하는지 아세요? 그 신문 기자들이 와가서 카메라랑 이거 막 쫙쫙 찍어요. 이 문제 푸는데 카메라가 들어왔어. 오씨, 나 이거 틀리면 전국적으로 망가지는 거 아니야? 다행히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안 보서 약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도 이제 분석이 끝나고 나서 이 문제 어려워서 애들 정답률 아작 낮겠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보시는 대로가 됐죠. 안 보이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개념 싸움도 개념 싸움인데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만만치는 않습니다. 시킬 게 많고 할 것도 많아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다져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마지막 한 몇 달 만에 추주족해서 뭐 반수하는 친구들처럼 공부를 내신 대비 다 할 거 다 하고 나서 그때부터 6월 이후에부터 이제 내신 대비 다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수능 준비를 해볼까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어느 정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총정리. 너무 당연해서 선생님 제가 그 0번을 쓸까 말까 하다가 안 쓴 건데 0번은 기출입니다. 0번은 기출이에요. 무순위 0번 기출. 그리고 1번 연계 빡빡하게 공부해놔라. 고3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고3들은 그것이 그냥 내신에 들어가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된다. 두 번째, 선지학습을 하셔야 되고 이 선지학습과 함께 동시에 고민해야 되는 건 자기가 시간 관리하는 노하우를 좀 챙겨놔야 된다.
그냥 단순히 우리 특히 이제 여태까지 고1이었고 고2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 모의고사 보고 나면 너 점수 몇 점이야? 아이고 70점. 아이고야. 밥이나 먹어. 이런 얘기를 하셨을 텐데 점수가 몇 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그 점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아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 점수가 나왔다. 그걸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거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볼 때 항상 단어가 주는 느낌 싸움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이 단어는 이런 느낌이야. 그렇게 해서 많이 틀려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해하고 싸워야 된다. 그리고 선택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 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개인 분석 그리고 점검을 통한 성취도 향상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실제로 아까 그 개인 관리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사례가 이제 올 한 해 저랑 1년 동안 같이 공부했던 친구, 앞에 뭐 보이죠? 네, 그 친구예요. 자, 학원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육모를 본 상태예요. 육모를 봤는데 등급이 2가 나왔어요. 근데 2가 나왔으니까 끝이 아니죠. 지금 이 친구가 잘하고 있는 게 뭔지 보셔야 돼요. 보면 이게 틀린 문제만 표시하고 그게 왜 틀렸는지를 정리하라고 한 건데, 밑에 잠깐 보실까요? 이번 시험은 내역점이 잘 드러난 시험이라고 생각한다. 문학에서 맥락 이해를 못했고 선지에서 주로 등장하는 단어들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게 나의 가장 큰 문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죠. 아,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처음에 3월달 모의고사 봤을 때 참고로 이 친구가 1이 나왔었거든요. 됐어, 난 역시 국어 좀 해. 그러면서 자부심을 안고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육모에서 이런 거 아직 준비할 문제가 있구만. 그래서 6월에 딱 보고 나서 9월 모의고사를 봤어요. 어머, 점수가 떨어졌어요. 점수가 떨어지면 보통 대부분의 이게 이 친구가 이제 예를 들어 일반적인 고3 단과였으면 이런 얘기를 학원으로 옮겨볼까 우리?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친구가 이제 그걸 이제부터 하는 거, 시간 관리를 아주 크게 실패했다. 엄매에서 망가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는 문제 푸는 순서가 이랬어요. 독서부터 풀었어요. 독서부터 풀었어요. 선생님, 저 독서를 제법 잘 풀어요. 실수가 좀 적어요. 독서부터 풀었어요. 근데 독서에서 처음부터, 그렇죠? 놓고 가는 문제가 생겨버렸고, 빡빡하니까. 그래서, 문학도 조금 중간중간 함정도 있어, 함정 카드도 있었고. 근데 놀라운 건 문학을 어려웠던 시험에 잘 봤다는 거죠. 엄매가 좀 많이 아팠고요. 문법 문제 5개 중에 4개를 들렸다고요? 근데 이건 역시 문제가 정확하게 명확한 게 있죠. 이 친구는 첫 번째,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친구고, 두 번째, 점수가 이따 일어나왔으니까 망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아, 내가 아직 이걸 고쳐야 돼. 이걸 고쳐야 되는 걸 계속 신경 쓰고 있던 친구. 분석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과목 뭐 커버치고, 특히 이 친구가 정법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친구죠. 그러니까 탕구 때문에 힘들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정법, 그렇죠. 어머니 아시네요. 네, 힘들어했던 친구예요. 그것 때문에. 왜냐면 자기가 그동안 익숙하게 공부했던 것이라서 힘들었었는데, 자, 그런 것들 커버 친다고 에너지를 많이 쓰다가 이제 국어를 살짝, 왜냐면 시작할 때 1이었다니까요. 시작할 때 1인데 윤보에서 2가 찍혔고요. 구모에서 3이 찍혔어요. 어머님 어떠세요? 일단 숫자만 들어보기에 큰일 났다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큰일 난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수능 표점 138, 100분위 99 1등급. 중요한 건 이거예요. 끈기 있게. 이 친구는 저는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성실한 친구거든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그 자리에 가면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친구. 물론 정법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탐구가 받쳐주지를 못해서 정말 아주 아름다운 학교를 찍을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수학 2에서 영어 121 정도면 상위권 싸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제 조만간 이제 한 2주 뒤 정도에, 오늘이 수시 발표한 날이라서 연락 저도 지금 많이 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 뒤에 가면 이제 아이들이랑 상담 좀 하면서 학교 어디 한번 쇼핑 좀 해볼까? 뭐 이런 얘기를 할 대상이 친구예요. 자, 중요한 건 꾸준한 자기 분석을 통해서 약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물론 제가 가르쳤던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건 사실이죠. 잘 된 사례의 친구이긴 한데, 저는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항상 수업하면서 단순히 그냥 숙제가 있으니까 눈앞에 놓였으니까 그거 따라가느라고 힘들어하면 안 된다. 계속 나를 분석해야 된다. 메타인지라고 보통 표현하죠.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내가 지금 어쩌고 있는 건지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냥 문학이, 너 그거 뭐가 힘들어? 맨날 독서가 안 돼요. 문법이 안 돼요. 100명 물어보면 99명이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문제를 볼 때 선지를 그런 실수를 해요. 이런 것들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친구가 100점 1등급이죠. 아, 부럽잖아요. 근데도 써놓은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도.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지금 여기 앞에 3명은 1등급 사례들입니다. 고전 시가 늘 제일 오래 고민. 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틀려서 써놓은 게 아니고요. 나는 고전 시가가 취약해. 그리고 이 친구 어떻게 푼다고요? 밑에 보이시죠? 화작, 선택부터 풀고요. 그 다음에 독서 이론, 자기만의 전략인 거예요. 자기한테 제일 쉬운 순서예요. 이 친구는 화작이 제일 만만하고 편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정형이라는 거죠. 이 친구는 화작 선택한 친구예요. 그리고 비문학 이렇게 시간 쓴 다음에 또 비문학 이렇게 쓰고 검토하고, 아마 이거 문학 중에 하나를 실수한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자기가 이렇게 시간을 쓸 수 있다. 시간 밑에 배분해놓은 거 보이세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시간 관리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문법 한 문제, 독서 하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시간 관리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고전, 그거 아까. 그죠? 그리고 이 친구는 선생님 저한테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저 고전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EBS 하는 거 말고 또 뭘 공부하면 좋을까요? 그럼 저도 자료를 주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아니까 저한테도 정확하게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 저 국어 성적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요? 그럼 저도 뭐라고 할까요? 나도 네가 걱정이야. 이런 대답밖에 못 해주잖아요. 저는 고전 시가가 문제인데 선지에서 늘고 늘어져서 게 문제예요. 알고 있었다. 이번 올해 수능 1등급 지켰고요. 이 친구도 올해 수능 1등급 찍은 친구인데 뭐가 많죠. 딱 보면 앞에 여학생이고 남학생이 좀 티가 나지 않나요? 자, 아무튼 글씨에서 이 친구는 밑에 보시면 현대시에서 망상을 펼친다 이런 말 보이죠.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특히 이과 친구들이요. 수학의 정말 실력자들 친구들. 이 친구들이 이게 예문도 이거예요. 소리 없는 아우성을 보면서는 이 친구는 뭐냐면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 전달되려면 전달 매개 물질이 필요한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써져 있는 거냐면, 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져서 틀렸는지 선생님한테 설명 좀 해봐라고 해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저한테. 내가 너를 이해하고 싶어.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너는 이과니까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가 좀 어려워 이게 아니고요. 이 분석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망상을 펼친다는 걸 안다는 게 성공의 지름길인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는 문제 풀 때 남들은 쉽다고 하는 현대시를 자꾸 틀려요. 나는 남들이 어려워하는 독서는 할 만한데 나는 문법이 너무 힘들어요. 나는 남들은 쉽게 넘어가는 소설이 나는 너한테 너무 어려워요. 그런 게 다 달라요. 학생들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찾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데서 문제가 되는 걸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 첫 번째는 기출, 두 번째는 EBS를 통해서 아는 작품으로 만들어 놓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이것도 마찬가지. 이 친구도 고전 시간 똑같이 좀 많이 힘들어 했는데 이렇게 분석을 해가면서 계속 시험을 볼 때마다 정리를 하고 차분히 확인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예요. 정시 집중반 써져 있죠. 몇 달 전에 시험 본 그 학생들 사례 2개 가져왔어요. 어때요? 원님 보시기에 3등급인데 앞에 막 화작이 틀린 게 이렇게 많고 막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걱정이다 싶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이게 이 상태로만 공부 잘해주면 1 찍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화작이 너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고3 정도 되는 친구가 이러고 있으면 저는 화를 내죠. 정신 안 차려? 정색을 하고 화를 냅니다. 정신 안 차리고 있구나. 국어 만만하지 너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데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왜냐면 정말로 만만하게 여겨서예요. 만만하게 여겨서. 화작 뭐 따로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돼. 근데 이 친구는 이거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이게 내 약점이에요. 이거 스스로 알아야 된다. 화작을 시간 투자 안 해서 익숙하지 않고 문제도 자주 틀린다. 그 약점. 두 번째, 문법에서도 역시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저라면 일단 화작보다 엄매를 권할 것 같아요. 네. 아직 선택 전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작 엄매가 앞에 붙어 있잖아요. 고2 시험이라서. 수능 양상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밑에 이런 걸 해놨네요. 독서와 문학의 오답률을 줄이기 위해 독서와 문학에 더 비중을 두고 풀었더니 화작 문법이 너무 많이 틀렸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법 공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문학에서는 보기 관련 문제를 풀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 싹수가 아주 예쁜 녹색이네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갖고서 나가면서 앞으로 할 일들을 쭉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친구. 역시 뭐가 많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를 왜 예시를 들고 왔냐면 이 친구는 이런 게 좀 보여요. 두 개 중에 하나가 헷갈렸다. 5번에 너무 확고했다. 두 개 중에 헷갈렸다. 세 개 중에 헷갈렸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국어 문제는 문제를 딱 예를 들어 수학 문제는 계산식을 쫙 풀어나가서 3분의 4가 나왔는데 답의 선택지에 그게 없네? 그럼 내가 잘못 푼 거잖아요. 뭐 계산 실수를 했던 거나 그렇잖아요. 국어 문제는 싹 풀고 싹 보면 3번 아니면 5번인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왜냐면 그렇게 만드니까 선지를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잘 한눈에 안 보이게. 근데 첫 번째 그 두 개 중 세 개 중 헷갈림에 답이 없으면 그때 약간 큰 가슴 아픈 일이지만 고쳐 나가야 될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답에 걸려 있다? 그러면 방향성은 잘 잡은 거예요. 괜찮아요. 앞으로 잡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 차분하게 잡아가면 되는 것이다. 뭐 이 친구는 정신주방 수업하면서 백분율이 많이 올랐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 중요한 건 제가 이런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점검을 만드는 거. 근데 이게 별일이 아닙니다, 어머님들. 그냥 꼭 이렇게 표로 만들지 않아도요. 아이가 시험 보고 와서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평을 보고 왔대요. 학평에 무슨 뭐 모의고사를 보고 왔답니다. 그럼 그 모의고사를 집에서 열어보든가요? 아니요. 네. 아무도 안 볼걸요? 다시 풀어보는 친구 없을걸요? 그냥 나는 3등급이야. 나는 2등급이었지. 나는 이번 1등급인데. 이러고 끝이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근데 그 1등급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2등급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3, 4가 왜 나와 있는지 알아야 돼요. 5도 마찬가지고 6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부터 고쳐야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분석을 항상 하면서 메타인지를 가져가야 된다. 제가 뭐 국어 성적을 올리는 아주 기똥찬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 제가 차라리 여기서 설명회 안 하고 있고 저기서 돗자리 펴고 어머니들 1대1로 만나서 고액 받고 비법 답도 좀 알려드리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런 건 없어요, 어머님. 왕도는 없어요. 꾸준함과 성실함 그리고 이 많은 작품들, 이 많은 연습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엉덩이의 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저희는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재 자체도 회독이에요, 다. 이게 기출교재거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3개년 문제 풀고 있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어머님도 보셨지만 제가 이것저것 책을 많이 써요. 근데 블랙라벨 책도 저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책이 없어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10개년 정도 지문을 딱 묶어가지고 싹 한 바퀴 돌려주고 있고, 저는 그 책 올해 가르쳤던 친구들 버리지 말라고. 참고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자랑스러운 게 어떤 적이 자랑스럽냐면 졸업하고 나서 재수하는 친구들한테 저한테 연락이 오면 보통 얘 좀 달래요. 그럼 얼마를 드리면 되냐? 장난해? 바카스나 가져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주고 문법 오늘 그 샘플로 드린 교재가 2가지가 있을 거예요. 문법 교재가 이런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문제를 능수능란하게 풀 줄 알면 문법은 걱정 없어. 왜냐면 그냥 싹 다 기출이니까요. 싹 다 기출. 네. 학평 문제까지 포함한 기출 문제. 물론 최근 문제는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최근 문제 좀 변환도는 최근 거를 여기서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런 차원이고, 두 번째, 어휘집도 선물로 이번에 준비를 해드렸어요. 이 어휘집은 그냥, 아이가 혹시 심한 변비를 앓고 있거나 치질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냥 화장실 같은 데 잠깐 꼽아놓고, 그냥 똥 싸고 한 페이지만 읽어요. 이 단어 아는지만 확인해봐. 이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출에 나왔던 어휘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단어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 사자성어 이런 문제도 되게 중요했어요. 어머님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뒤에 할 얘기 조금 더 긴데. 빨리 할게요. 네. 엄청 중요한 얘기가 남았거든요, 아직. 자, 그래서 이런 소격 교재들이 있으니까 가서 아이들 그냥 던져주시고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저 이거 만드느라고 눈알 빠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이거 실제로 아이들 문제까지 다 만드는데 국립국어원 가지고 예문 다 찾아가지고 문제 만들었거든요. 소중한 자료입니다. 자. 바로 마지막 페이지.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얘기는 요거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5학년도가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죠? 일단 이게 아주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먼저 우리 고3 아이들 위주로 좀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3 아이들은 어떻게 한 해가 흘러가냐면 먼저 1월, 2월 이렇게 이제 겨울방학이고 이제 아이들은 이런 얘기 하죠? 지금 아니면 언제 노냐며.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면 못 놀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럴 때 그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지금 노니까 내년도 힘들 거야. 라고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머님들? 오늘 D-335일이고 3월 1일이 되면 D-260일입니다. 이미 시작했어요. 이미 카운트다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안에
하실 일의 1번은요. 기출 공부 시켜주세요. 기출 공부 시켜주세요. 네, 뭐가 됐든 국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영어가 됐든 저는 일단은 뭐 기출이 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출 열심히 돌려주시고 내가 이런 문제를 틀리는 사람이다 스스로 메타인지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이들 보통 이제 계획표 만들고 이런 거 많이 하죠. 근데 계획표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되게 중요한 팁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담할 때 자주 쓰는 얘기인데 계획표를 처음부터 예쁘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24시간 나눈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 시키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요때 지금 이제 공부하는 틀을 만들 거예요. 한 주 동안만 뭘 쓰냐면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기록해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학교 갔어요. 그런 거 쓰지 말고 숙제를 했어요.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정말로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에 내가 오늘은 학원이 없어서 저녁 4시에 집에 왔어요. 그리고 한 2시간 놀았고요. 그럼 8시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한 5시간, 6시간 동안 혹은 4시간 동안 뭐 했나만 써봐.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일주일 한 바퀴를 쭉 돌려주세요. 그리고 그걸 일주일 치가 누적됐죠? 그러면 그 다음 주가 시작하거나 아니면 일요일 때쯤에 다 쓰게 한 다음에 그 표지를 놓고 치킨 한 마리씩 시키세요. 치킨을 뜯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점검하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자기 점검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 보여주고, 너네 공부량이 이게 아니고요. 네가 지금 개인 공부에 이만큼의 시간을 쓸 수 있구나. 근데 너 지금 성적 보니까 수학에 조금 더 비중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 국어공부, 너 얼마나 해? 하면은 한 5시간 정도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고요. 실제로 저는 탐구가 너무 필요한데 탐구 공부를 해야겠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탐구에 2시간밖에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1번은 한 주 동안은 그냥 돌려만 봐라. 그리고 그 돌려본 걸 가지고 두 번째 차례는 뭐냐면 그거 가지고 러프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수학은 비중을 50 정도는 잡아가야겠다. 국어는 최소한 30 이상 잡아줬으면 좋겠다. 탐구를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우리 아이가 지금 탐구가 너무 베이스가 없으니까 잠깐만 좀 다른 비중을 좀 줄이더라도 탐구 비중 좀 높여서 톡톡톡 배치를 좀 해놔야겠다. 이런 것들을 하기 최적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 그런 것들이 몸에 배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몸에 배게. 아이랑 얘기 많이 해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고 치킨 많이 사주시고. 네. 저희 아빠가 치킨을 좋아해서 맨날 치킨만 사주면 얼굴이 좀 이렇게 돼요. 아이가 좋아하는 거 사주시고. 네. 자, 그렇게 1, 2월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자, 고3 요 입시 칸에다가 보면 3월 달에 학평이 있고요. 5월 달에 학평이 있고요. 6월 달에 모평이 있고요. 7월 달에 학평이 있고 9월 달에 모평이 있고 10월 달에 학평이 있고 11월 달에 대승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중간고사를 여기다 딱 집어넣어 보세요. 매달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매달 시험을 볼 거예요. 오늘도 모의고사고 내일도 모의고사. 근데 이 안에 중간고사가 끼어 있고요. 기말고사가 끼어 있고요. 수행평가가 끼어 있다니까요. 특히 언제가 공략을 많이 당하냐면 이때 5월달, 6월달 육목평을 끝나고 나서. 근데 아이들이 처음 깜짝 놀라는 포인트가 첫 번째. 일단 3월에 학평을 먼저 보잖아요. 그럼 이게 내 성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6월달에 첫 번째 또 충격을 받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수를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를 한다. 그 얘기가 왜 그러는 거냐면 6월달에 뭐가 있죠? 누가 끼어 들어옵니다. 네, 재수생이 끼어 들어오잖아요. 3월은 고3들만 봐요. 근데 저는 그래서 육모 때 고3들이 성적을 지킨 거면 박수를 쳐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안 밀렸잖아요. 걔들이랑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박수를 쳐주고 등을 두드려줘야죠. 그리고 육모를 하고 나서 9월 때는 또 누가 끼어들어와요? 반수생이요. 반수생이 끼어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진지하게 이제 지읒자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해주세요. 뒤로 한 발 빼지 못하게. 그죠? 백그라운드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쯤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파이널 단계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각각 실제로 이제 EBS가 출시되는 시기를 봤을 때는 EBS 수특이 보통 1월 말에서 2월 초순에 나오고 그리고 육모가 끝나고 나서 구모 전까지 EBS 수능 완성이 처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따라가기 바쁘고 학교에서의 내신 역시 요때 모의고사 1학기 중간고사나 1학기 기말고사들은 그러니까 고1, 2보다 일찍 보잖아요. 1, 2들은 이때 보고 그래서 요때 수능 특강 자료들이 나간다. 그때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도 EBS 진도 나가기 바쁘고요. 진짜 허덕허덕 하면서 나갑니다. 학교에서 일단 모든 작품 커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커버해주기 위해서 굉장한 속도로 내용들을 쭉쭉쭉 치고 나가기 때문에
내신 기간은 이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2.5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그냥 정시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학교마다 좀 범위가 다르겠죠. 우리 학교는 예를 들어 현대시랑 고전시가에서만 이번 시험이 나올 거야. 학교마다 다른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냥 그 작품을 먼저 하는 것뿐이야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특강 끝나면 다시 수능 완성이 되고 수능 완성이 끝나고 나면 파이널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3은 이렇게 쭉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 거고 매번 시험이 많으니까 정말 고생이 많다는 거 아이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정말 놀지도 못하고 하면 허덕허덕 하거든요. 지쳐하거든요. 근데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다그쳐야 돼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아이가 오늘 그날이래요. 못 나갈 것 같죠? 저는 나오라고 그래요. 아플 거 다 아프면 시간이 없어요. 슬픈 일이지만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도 얘기하죠. 올 한 해 정도는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니?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픈데 무조건 나와라 이 뜻이 아니고 그만큼의 의지가 있는지. 선생님 저 오늘 시험 끝나서 좀 하루만 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나오라고. 오늘은 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나오라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아이와 얘기를 하면서 목표를 좀 크게 잡았으면 좋겠고 그냥 대충 3 정도만 찍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성적을 만들고 이런 예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서 또 가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중에. 아이랑 대학을 가요. 같이 가서 이화여대 교정을 걸어보는 거죠. 딸이랑 엄마랑. 그죠? 너 내년에 여기 다니자? 라든지.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자, 아무튼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이렇게 흘러가고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으니까 강조점은 이제 다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기출, EBS, 시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자기 분석.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 네 가지는 고3들 얘기가 오늘 메인이 됐지만 고2도 고1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긴 시간 얘기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혹시 뭐 질문거리가 또 더 있으시면 남아서 다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